보통 우리 경제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으면 다들 20대 청년들을 떠올리잖아요. 막 최신 IT 기기 사들이고 트렌드 주도하는 그런 모습들 말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시장에 큰 손하면 MZ세대나 젊은 층을 먼저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완전히 잘못 짚으셨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지갑을 열고요. 또 우리 사회 인프라의 흐름 자체를 통째로 바꾸고 있는 가장 거대한 소비자 집단은 다름 아닌 70대입니다. 와, 70대요? 사실 예전에는 노후라고 하면 약간 조용한 외곽 지역이나 요양원 같은 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렸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을 보면 그 정지된 화면이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오늘이 2026년 4월 4일 토요일인데요. 오늘 준비한 자료의 심층 분석 시간에서는 지난 24시간 동안 벌어진 이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을 낱낱이 해부해 볼 겁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네요. 오늘 분석할 핵심 소스가 뭔가요? 바로 케어 유뉴스의 김형래 편집장이 밤낮 없이 집약해낸 국내외 시니어 트렌드 분석 자료입니다. 아, 불과 하루? 딱 24시간 동안 쏟아진 기사들을 모았을 뿐인데도 그 안에서 감지되는 변화의 스케일이 정말 압도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이건 그냥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복지 제도가 생겼다. 이런 가벼운 뉴스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조만간 바로 당신, 청취자 여러분의 미래가 될 모습이자 현재 우리 사회의 뼈대를 완전히 갈아엎고 있는 거대한 시스템의 재설계 과정을 읽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일단 노년의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강과 거주 문제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개념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더 이상 듣기 좋은 이론이나 구호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랑 치매 관련 기사가 무려 70건 넘게 쏟아졌거든요.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게 돌봄의 중심축이 완전히 이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아, 중심축이 이동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디로 바뀐 건가요? 예전에는 대형 병원이나 시설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살던 동네, 즉 일상의 공간으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인천이나 목포, 포항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니까 방식도 엄청 진화했더라고요. 그냥 퇴원 후에 원스톱으로 일상복귀를 지원하는 건 기본이고요. 네, 맞아요. 의사, 한의사, 약사가 아예 팀을 꾸려서 지역 협력형으로 움직이는 곳도 있습니다. 와, 심지어 치과 진료까지 포함해서 집으로 찾아가는 확장형 모델도 가동 중이던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어떤 부분이죠? 환자를 한 곳에 모아두는 대형 병원 시스템이 결국 비용이나 효율성 때문이었잖아요. 의료진이 집집마다 찾아가는 이런 방문형 시스템은 솔직히 비용이 엄청나게 깨질 것 같은데 이게 국가 예산으로 감당이 되는 건가요? 아, 겉보기에는 방문 인건비나 물류 비용이 훨씬 비싸 보일 수 있죠. 근데 장기적인 재정 구조를 뜯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가요? 네, 노인 한 분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했을 때 국가랑 건강보험이 부담해야 하는 한 달 비용을 생각해 보세요. 그 비용을 1년, 5년, 10년으로 곱해보면 천문학적인 액수가 나옵니다.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병원비에 간병비까지 합치면 장난이 아니죠. 맞습니다. 반면에 초기에 의료진이 동네로 찾아가고 집안에 낙상방지 손잡이를 설치해주고 또 영양을 관리해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 도우면요. 병원에 누워 계실 때 들어가는 막대한 후행 비용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전환이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초고령 사회를 버텨내기 위한 국가 재정의 생존 전략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민간 의료기관이나 종교단체, 심지어 동네 약사회까지 총동원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아,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동네에서 건강하게 버티시도록 만들어야만 하는 거군요. 상황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이거는 예전에는 고장나면 공장, 그러니까 병원으로 보내야 했던 시스템에서 이제는 동네 전체가 거대한 IT 지원팀처럼 내 일상에 깔리는 것과 같네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근데 전문가님, 왜 하필 지금 이런 거대한 전환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건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게 단순한 시혜성 정책이 아니라
인구 구조의 폭발적인 변화를 감당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 확보 차원이라는 겁니다. 지금 안 하면 나중엔 파산하거든요. 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모델에도 맹점은 있더라고요. 뉴스핀 보도를 보니까 이 거대한 통합 돌봄 시스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수장 공백 문제를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네, 심지어 선장 없는 배라는 표현까지 썼죠. 네네. 사령탑이 없다는 게 그렇게 치명적인가요? 뼈아프지만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지자체별로 아무리 의욕적으로 팀을 꾸려도 전국적인 서비스의 표준을 잡고 부처 간 얽힌 예산을 분배할 곳이 없으면 결국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디 사느냐에 따라 돌봄의 질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인프라의 외형은 로켓처럼 조립되고 있는데 그걸 어디로 끌고 갈지 방향을 정할 선장이 없다는 건 정말 심각한 리스크죠. 그러네요. 그리고 동네 중심의 돌봄과 함께 치매를 대하는 패러다임도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교수신문 보도를 보면 치매 인구 100만 시대를 맞아서 시설 중심에서 공동체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어요. 예전에는 치매를 개인이나 가족이 짊어져야 할 비극 아니면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질병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진짜 낙막한 병이라고만 생각했죠. 근데 이제는 이웃과 동네가 함께 끌어안고 관리해야 할 일상의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치매 극복 걷기 행사 같은 게 막 열리더라고요. 곡성군에서는 농사를 지으면서 인지력을 키우는 치유 농업을 도입했고요. 네, 진주시는 기억력 향상 교실, 경주시는 예쁜 치매 쉼터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죠. 와, 이게 그냥 캠페인 수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반경 자체를 치매 예방용으로 아예 개조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게다가 의학적인 진보도 이런 예방 중심의 흐름을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이닥에서 보도한 AI 혈액 진단 모델 기사 보셨나요? 네, 봤어요. 피 한 방울로 치매 발병 가능성을 미리 안다면서요. 맞습니다. 수년 전에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죠. 이렇게 되면 치매는 발병 후에 어떻게 돌볼 것인가의 영역에서 발병 전에 어떻게 늦출 것인가의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오게 됩니다. 의료 시장의 판도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와, 코미디닷컴이나 서울신문 보도들도 딱 이 맥락이더라고요. 짧고 격렬한 운종이나 수면 관리가 뇌 건강에 직결된다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잇몸 건강이랑 난청이 뇌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이었어요. 아, 그 부분 많이들 놀라시죠? 아니, 귀가 잘 안 들리고 잇몸이 아픈 게 대체 뇌랑 무슨 상관인가 싶었거든요.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귀가 잘 안 들리게 되면 뇌로 들어오는 감각 정보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잖아요. 아, 뇌로 가는 자극이 줄어든다. 네, 뇌도 근육과 같아서 자극이 없으면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가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잇몸 질환은 더 직접적이에요. 잇몸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잇몸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독소가 혈류를 타고 뇌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뇌신경 세포를 파괴하는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입증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결국 돌봄과 치매 예방이라는 게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만의 영역이 아니네요. 우리가 밥을 먹고 양치질을 하고 동네 사람들과 수다를 떠는 일상의 모든 순간과 맞닿아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상황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의 춤춤한 지원을 받으면서 일상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유지하게 된 액티브 시니어들. 이분들이 동네에만 가만히 머물러 계실 리가 없죠. 당연하죠. 엄청난 자본력과 시간을 손에 쥔 분들이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와 문화시장의 한복판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건 마치 게임에서 엄청난 구매력과 능력을 갖춘 거대한 새로운 종족, 그러니까 대형 DLC가 잠금 해제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와, DLC 잠금 해제. 아주 재밌는 비유네요. 이 현상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이게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점입니다. 네네. 과거의 노년층이 경제적으로 위축된 소외계층에 가까웠다면 지금의 시니어는 시장의 규칙을 새로 쓰는 강력한 주력 부대로 부상했거든요. 기업들 움직임 보면 그게 뼛속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우리카드는 아예 액티브 시니어 특화 신용 체크카드인 원더라이프 2종을 출시했고요. 네, NH농협금융도 시니어 시장 공략에 전사적으로 뛰어들었죠. 이게 단순히 병원비 좀 깎아주는 수준이 아니던데요. 적극적으로 자산을 불리고 퇴직금을 제2의 월급으로 세팅하는 연금 전략 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기업은 돈의 흐름을 가장 예민하게 쫓잖아요.
기업들이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 돌봐드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기업의 생존을 쥐고 있는 가장 중요한 타겟 고객이 되었다는 뜻이죠. 고령 친화식품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그 확실한 증거입니다. 불과 5년 만에 50배나 성장해서 12억 규모가 되었거든요. 50배요? 와, 저는 고령 친화 식품이라고 해서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한 막 밍밍하고 물렁물렁한 죽 같은 걸 상상했거든요. 많이들 그렇게 오해하시죠? 근데 시장에 나온 제품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보니까 완전 프리미엄이더라고요. 맞아요. 씹기 편하고 소화가 잘 되는 건 기본이고요. 거기에 고급 레스토랑 수준의 맛이랑 고단백, 영양 성분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까지 결합된 시장이 열린 거죠. 구매력이 받쳐주니까 기업들이 엄청난 연구개발 비용을 쏟아붓는 거군요. 거기에 매일경제 보도를 보니까 흥미로운 분석이 또 하나 나오던데요. 어떤 내용이었죠?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오히려 베테랑 시니어들의 경험적 가치가 시장에서 더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AI가 코딩도 다 해주고 문서도 다 작성해주는데 대체 왜 시니어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걸까요? 인공지능이 논리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은 완벽하게 해내잖아요.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미묘한 갈등을 조율하거나 수십 년간 축적된 업계의 숨은 맥락을 읽어내는 건 아직 못합니다. 아, 복잡한 협상 테이블에서의 직관적인 결정 같은 거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시니어들의 연륜과 암묵지가 AI로도 대체 불가능한 프리미엄 가치로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여지네요. 이런 인식의 변화가 문화나 여가 분야에서도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서울 AI 재단 사례가 아주 대표적이죠. 맞아요. 시니어 강사 100명을 위촉해서 어르신들에게 AI랑 디지털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니어가 시니어를 가르치는 시스템인 거죠. 뿐만 아닙니다. 부산과학기술대에서는 시니어 패션 모델 전문가 과정을 열었고요. 전국 곳곳에서 독서 동아리나 예술 아카데미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비자를 넘어서 사회적 가치와 문화를 직접 생산하는 주체로 진화한 거네요. 누군가가 짜놓은 복지 프로그램에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무대에 올라서 워킹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동년배를 가르치면서 자신의 서사를 주도적으로 써내려가고 있는 현상이죠. 정말 역동적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거대한 인구 구조의 변화랑 사회 운영 체제의 업데이트가 아무런 마찰 없이 매끄럽게 진행될 리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누군가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니까요. 네. 그 과정에서 세대 간, 계층 간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자료에서 가장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뇌관이 바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입니다. 맞습니다. 한국 사회의 복지 시스템이 직면한 가장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갈등 중 하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꼭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룰 무임승차 논란에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아주 다양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네, 비용의 현실화를 주장하는 측과 노인의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는 측 모두 상당히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 분석의 목적은 어느 한쪽의 주장이 옳다고 편애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오직 기사에 보도된 팩트를 바탕으로 양측의 입장과 그 이면에 깔린 수치들을 객관적으로 해부해볼 생각입니다. 아주 중요한 접근입니다. 어제 청와대는 이 논란과 관련해서 출퇴근 혼잡 시간대 노인 무임승차 제한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아, 제한을 두지는 않는군요. 네, 대신에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공방은 여전히 뜨겁잖아요. 한쪽에서는 지하철 적자의 근본 원인이 노인 무임승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핑계로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갈라치기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출퇴근 혼잡 시간대의 안전사고 위험,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지하철 적자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현실론을 내세우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이 논쟁을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기 위해서 이투데이와 여성경제신문의 데이터 분석 기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노인 교통복지 제도를 비교해 봤거라고요. 네, 결과가 어땠나요?
연령 기준만 넘으면 모든 시간대에 100% 전면 무임승차를 지원하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100% 무임승차는 우리가 유일한 수준이군요. 예, 대부분의 선진국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아주 세밀하게 쪼개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흥미로운 데이터네요. 근데 저는 여기서 설문조사 결과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국민의 70%가 복지제도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세금이나 비용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답했거든요. 오, 비용 부담에 동의를 했다는 거네요. 네, 특히 노인 지원 영역에 기꺼이 지갑을 열겠다는 지불 의사액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무조건 돈을 내기 싫어서 이 제도를 반대하거나 갈등을 빚는 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논란의 본질입니다. 겉보기에는 지하철 요금 몇백 원을 누가 낼 것인가를 두고 싸우는 것 같죠.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의미가 다릅니다. 어떤 의미가 숨어 있나요?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초고령 사회의 막대한 복지 청구소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공정하게 분담할 것인가를 묻는 거대한 테스트 무대라는 겁니다. 아, 비용 분담을 위한 사회적 시험대군요. 아니, 비유하자면 지금 상황이 비행기가 막 날아가고 있는 도중에 밖으로 나가서 엔진을 교체해야 하는 아찔한 상황 같아요. 대체 이 모든 게 우리한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국민들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비용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설문조사가 보여줬잖아요. 문제는 그 제도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해서 세대 간의 사비를 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회적 합의에 실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외의 실패 사례들이 그 끔찍한 미래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투데이가 보도한 일본의 상황이 아주 적나라하죠. 국가가 아무리 제도를 만들고 밀어붙여도 시장의 구조적인 저항에 부딪혀서 고립되는 고령자들의 현실이 충격적이더라고요. 민간주택 시장에서 고령자에 대한 임대 기피 현상이 여전히 너무 심각하다면서요. 집주인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잔인하지만 자본주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고령의 세입자가 집에서 고독사라도 하게 되면 그 집은 특수 청소가 필요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려워지면서 자산 가치가 폭락하잖아요. 아, 경제적 리스크를 집주인 개인이 고스란히 떠나야 하는 구조군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리 차별을 금지해도 시장에서 고령자를 밀어내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시장의 실패를 막으려면 공공이 개입해서 보증을 서거나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구조적인 안전망이 필수적이죠. 케어 뉴스가 보도한 미국의 상황은 더 섬뜩합니다. 농촌 시니어들의 의료 공백 사태를 다뤘는데요. 의료 시스템이 철저하게 민간 자본 중심으로 돌아갈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민간 병원은 철저히 수익성을 따지니까요. 인구 밀도가 낮고 수익이 나지 않는 농촌 지역에서는 대형 병원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철수해버립니다. 그럼 거기 남겨진 고령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응급 상황의 발생에도 수십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가야 하는 거죠. 이건 곧바로 높은 사망률로 직결됩니다. 이윤이 남지 않는 계층은 철저하게 버려지는 민낯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행히 한국은 홍천군의 왕진버스 운영이나 농촌 고령 농업인을 위한 영농 지원 같은 공공정책들이 속속 등장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의 저 무서운 실패 사례들이 결코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니에요. 정확합니다. 일본의 주거 차별과 미국의 의료 공백은 한국 사회에 날아든 매우 날카로운 경고장입니다. 병원이 문을 닫아도 집주인이 방을 빼라고 해도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공공중심의 단단한 주거, 의료, 돌봄의 안전망을 지금 당장 깔아두지 않으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10년, 20년 뒤에 저들보다 훨씬 더 가혹한 사회적 재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케어 유뉴스의 김영래 편집장이 모아놓은 단 24시간 동안의 기사들을 쭉 펼쳐봤을 뿐인데요. 우리 삶의 토대부터 뒤흔들리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목격한 기분입니다. 정말 하루치 뉴스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죠. 네, 김영래 편집장이 이번 트렌드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남긴 한 줄 평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논의를 완벽하게 관통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진짜 도전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모든 노인의 일상에 실제로 닿게 하는 것입니다. 와, 아무리 국회에서 훌륭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편성해도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안방 문턱을 넘지 못하는 제도는 죽은 제도나 다름없습니다.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정말 와닿네요. 네, 제도의 성패는 결국 종이 위에 적힌 문장을 넘어서 사람의 살갗에 얼마나 밀착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아주 통찰력 있는 문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이 긴 이야기들. 대형 병원 대신 내방 침대에서 의료진의 돌봄을 받는 물류의 혁신부터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라 시장을 흔드는 강력한 소비 권력으로의 진화,
그리고 지하철 요금을 매개로 한 우리 사회의 거대한 비용 분담 테스트까지. 네네. 이건 결코 뉴스에 나오는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다가오는 명절에 마주칠 청취자 여러분, 부모님의 이야기이고요. 궁극적으로는 당신, 바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자신이 살아내야 할 미래의 일상입니다.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오늘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와 통찰들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미래를 설계하는데 작지만 확실한 나침판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심층 분석 시간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 스스로 한번 곰곰이 씹어보셨으면 하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주로 거시적인 정책이나 시장의 흐름, 제도의 설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각을 좀 더 좁혀서 여러분의 내일 아침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내일 아침이요? 네, 시니어가 사회의 압도적인 다수이자 주축이 되는 향후 10년 뒤, 여러분이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할 물리적인 세상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아, 물리적인 세상이요? 네, 우리가 매일 건너는 8차선 횡단보도의 파란불 점등 시간은 지금보다 얼마나 더 길어져야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자주 가는 세련된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쿵쿵대는 음악의 볼륨, 혹은 백화점 안내방송의 말하기 속도는 이 새로운 주력 고객들을 위해 어떻게 조정되어야 할까요? 일상적인 공간의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어야겠네요. 맞습니다. 당장 여러분 손에 쥐어진 스마트폰 앱의 기본 폰트 크기부터 관공서 계단의 높이까지 말이죠. 여러분이 매일 숨쉬고 걷는 그 일상의 공간은 과연 나이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오늘 준비한 자료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시야가 한 뼘 더 넓고 깊어지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